기도하는 손 아시죠? 네. 네. 알프레드 디러의 이 기도하는 손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 마음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합니다. 시니어 서포터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사업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독립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열리기 전에는 관계의지에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니어 서포터가 주관하는 공익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강좌는 녹화돼서 참여자들에게 공개되고 인생 아카이브를 제작하는 활동을 뒷받침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려면은 사실은 작년도에 손잘TV를 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대개 저게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영상은 다 보내드리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축제, 손잘TV 마지막 축제의 날에 여기 아는 분들 더 계시죠? 자연을 찾는 근데 뭐 잘생긴 사람만 보이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어때요? 멋있어요. 짱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도 찍었고 저렇게도 찍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 사업에 같이 하면 이런데 같이 초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자도 만들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바로 연륜을 전하는 양육의 지혜 손잘TV를 지난해에 한 거고 금년에 할 거가 연륜이 전하는 관계의 지혜 관잘TV가 됩니다. 이게 손잘TV와 관잘TV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했던 손잘TV를 버릴 얘기가 너무 아까워서 손관잘TV 이렇게 할까 싶어요. 관절인 것 같고. 관절, 네 맞아요. 손절이라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관잘은 아니고 손관잘, 네, 손관잘TV 이렇게 붙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냥 관잘TV보다 손관잘 괜찮아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바로 내가 가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살면 우리는 가치롭게 살았다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는 가치롭게 살았다고 얘기할까요? 균형 잡힌 삶. 와, 최선을 다하는 삶. 와, 또 난 이렇게 나 시시한 얘기하려 돈 많은 사람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괜찮죠? 좋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심신이 건강한 사람. 이거 성공적으로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최고야. 이런. 자, 이거는 명성이 뛰어난 사람. 이건 어때? 좋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지. 근데 한 가지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겠어요? 한 가지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좋은 이가 내 곁에 많이 있는 사람. 최고 좋죠. 그래요. 누구예요? 최고 좋은 거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나의 삶에 가치로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돈도 많고 심신이 건강하고 명성도 있는데 이것까지 되고 나면 더 뭘 바라겠어요. 근데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그때 또 사장이 달라지긴 해요. 어떻든. 자,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때 전문 지식은 한 15%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이 85%를 차지한다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비드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좋은 인간관계 곁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 앞에 것도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스스로 내가 정말 여태까지 가치롭게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인간관계를 잘하신 분이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시원치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인간관계가 시원치 않았던 분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호감을 사는 법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설득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법을 아는 것.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을 알면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다. 인간관계 능력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지금 틀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의 교육 실패를 고등학생이 유엔에 가서 고발을 하네요. 한국 교실에서 학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자살하고 싶다, 자퇴하고 싶다, 전학 가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유엔 회의에서 저희가 참석한 거는 2가지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많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고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무기력함 그리고 우울증을 느끼는 측면을 언급했을 때 우셨는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는 팔레 윌슨이라는 건물이었는데 좌석들도 많고 통역 부스도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떨렸었는데 막상 위원장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훨씬 더 긴장을 풀어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면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어요. 밤에 10시까지 야자를 하는데 야자가 끝난 후에도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 기간이 되면 1시, 2시에 잤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곤 해요. 성인 근로시간도 OECD에 비해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학업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그게 정말로 한국 학생들이 사는 삶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은 대한민국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데 항상 별 한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모두 네 혼자 이겨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푸시를 하니까 실제로 한국 교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자살하고 싶다, 자퇴하고 싶다, 전학 가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국 어른들은 이런 걸 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반면에 유엔에 가서 만난 어른들은 다들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눈빛도 많이 보냈고 그럼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공감의 정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무기력함 그리고 우울증을 느끼는 측면을 언급했을 때 우셨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저희에게 와서 우리의 활동들로 인해 한국 학생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꼭 좋겠다 이런 진실 어린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는 소로부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모여서 아동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처럼 제 동생도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저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모인 23명의 아동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담아낸 보고서입니다. 유엔이 내린 판단에 의해서 2019년 9월에 또다시 이렇게 아동 권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최종 건의사항이 대한민국 국가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 판단하는 것이 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공부란 것이 과연 학업 성적에만 치우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정한 공부라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건가? 그런 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동기에도 충분한 여가 시간을 누리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가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여가 시간은 자기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전부 다 교과목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어요. 충분한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것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들이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아동들이 수동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동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아동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 사회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다 보장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앞에는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이게 취침 중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게 대놓고 자. 이거 숙박료 내야 되죠. 수업료도 내고 숙박료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자살할까? 자퇴할까? 전학 갈까? 뭐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불쌍해요. 얘네들은 밤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두 시까지 또 공부를 해요.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데 얘네들 그럼 뭘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냥 진학, 대학 진학. 뭐 대학도 저 대대로 가는 대학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젊은 사람이라고 이런 통칭해도 되고 학생들이라고 해도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라도 좀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륜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걸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술자TV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륜의 지혜로 손주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금년에 하는 것은 우리 연륜이 만들어 놓은 관계의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관계를 잘하고 있을까?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잘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의 관계의 그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하긴 한데 그걸 하다가 집에 들어와 놓고 나면 정말 기빨려 죽겠다 하고 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요즘에 다 이럴 공산이 크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아이는 따님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는데 얘네들은 둘이거나 혼자이거나 이렇게 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얘네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전해주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전해주느냐 하는 건데 어떻든 얘네들은 근데 여럿이 뭔가를 해요. 왜? 뭘 가지고 여럿이 하죠? 우리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럿이 해요. 뭘 가지고 해요? 게임. 그렇지. 게임도 하고 SNS를 통해서 여럿이 뭔가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허전하다 그러면 한둘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해요. 자,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여럿이 하지만 여럿이 하는 것이 느슨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 느슨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이 하더라도 굉장히 쿨하게 서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경우는 우리 고독 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연구된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페이스북 친구가 500명에서 1000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카톡 속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은 특히 많아요.
실제 온라인 친구는 한 169명 정도. 근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친구가 많을수록 덜 아프고 더 오래 산다는 게 그 우정에 관한 빛나는 과학적인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알아지죠. 우정을 유지하려면 직접 만나서 우리 웃봉단처럼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대화에 몰입하는 상호작용이 늘 필요한데 그걸 못하고도 사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의 수와 면역 반응이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취임생들이 고독감을 느낄 때 예방접종에 면역 반응이 감소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관계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근데 여기 많이 안 걸렸죠,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많이 자주 만나면 걸릴 것 같죠? 근데 이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웃봉단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알아요. 잘 안 나오는 사람, 웃봉단에 잘 안 나오는 사람, 참여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니까. 미국의 브링엄 영대에서 30만 명을 표본으로 해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친구가 많을수록 덜 아프고 더 오래 산다. 이게 제 얘기 아니니까. 자,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 6세 때 사회적인 연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30대에도 혈압과 체지방 지수가 낮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회적 참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관계가 집단 상호작용이 안 이루어져요. 1대1로 하게 되잖아요. 집단이 들어가도 1대1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타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접속을 끊어버려요. 내가 요즘에 젊은 우리 학생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얘네들은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나가버려요. 끝나버려요. 무슨 신뢰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자, 이런 식이면 사교수는 발달하지 못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절, 공격, 실패를 다루는 게 서툴러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지표에서 나온 거 보니까 사회적 관계망 이런 데서 보면은 국민의 2할이 외롭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외로운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외로워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외로워요? 네. 성공했네요. 이 포스트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외롭다가 이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22%, 2할이에요. 자, 아무도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한다. 16%나 돼요. 이게 계속 조금씩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2활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활대의 그 사람들은 외로워요. 근데 여기 나오면 외롭지 않은데 어디들 가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요걸 다음 거 보세요. 자,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네. 있는 사람이 이만큼 73% 되는데 할 새가 없는 사람들이 또 27%나 돼요. 자, 갑자기 돈을 빌려야 돼. 근데 빌릴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절반이에요, 절반. 안 빌려줘. 다 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죠. 지금 세상. 근데 전부 다 이제 말용시한테 돈 빌리러 가게 생겼고. 얼마나 빌려주겠다. 자,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상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합니다. 어떻든 간에 72%, 50%, 80% 그러니까 한 20% 이상 그리고 여기는 50% 절반이 외로운 사람들.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사회적인 국민들이 고립되어 있다.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각 나라를 비교한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맨 앞에 있는 게 어느 나라게요? 이게 코리아예요, 코리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없다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통계에 안 잡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다는 나라, 쓸만한 나라 중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중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미국이 이 정도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 여기 와 있고요. 자, 이 중에 프랑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좋아요. 근데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 행복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끝이야. 우리나라 안 행복해.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은 천만다행으로 행복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를 잘 못해서. 제가 정치적인 구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적인 외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멋진 글을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어디서부터 우리 거기 좀. 자, 이거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정치적인 구호로 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해봐요.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 여기 있는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무관심, 침묵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 읽어줄까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말버트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누가 할까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맞아요. 그러니까 자,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를 받는 거는 그들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저질스러운 사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레이건 대통령 거 누가 할까요? 김열씨, 자본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고 공산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불행을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심한 거는 불평등을 평등하게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들 쓰는 용어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하는 얘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흑인은 쳐다봤더니 이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이 할머니가 봤더니 이 젊었을 때 모습이나. 이 우리 거울을 보면 이런 요술 거울이 나와요. 집에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거기는? 있어요. 있죠? 네.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거 있나 보네. 그래요. 그 나의 인간관계의 황금기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때라고 얘기했어요. 전 때라고. 여기서 물어봤더니 이때라고 나왔어요. 여기다 요술 거울에다 얘기했더니 이때가 제일 관계가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10대. 여러분들 젊을 때? 옛날에 10대. 여러분들도? 네. 이때예요? 자, 이때도 있고 청년 대학 시절도 있고 신혼 사원 때도 있고 중역이나 중장년 때도 있고 노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다시 한번. 지금. 늦게 왔는데 어떻게 잘 알아? 거기는 언제? 지금이요. 현재. 이쪽은? 전 20대. 20대. 그럴 줄 알았어. 거기는 언제세요? 네. 대학 때. 대학 때.
고대에서 대무만 했거든. 고대에서 또 태어났다고요? 누구? 저는요 청년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왜 연애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인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다 지쳐버렸어요. 지쳤다. 그래서 옛날이 진짜 좋았어요. 다시 꽃필 날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번 강좌에 우리 관잘 TV에 참여를 하고 나면 그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 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좋은 날도 있었지만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도 있더라고. 아, 근데 이 사진을 바로 찍는 사람은 말룡 씨야. 저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사이야. 왜 그러냐? 작년도에 손잡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서로 알아. 되게 잘 알으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알아. 지금 저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이겠거니. 자, 두려울 때,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울 때, 자, 귀 막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 다음에 맨날 입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 뭔 말을 할지 몰라.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 그냥 되게 공감 좋네.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만나기 재미없어. 네. 급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저런 사람 제일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주 맞아. 진짜 많아 저런 사람. 늘 만나도 그 타령이요. 맞아요. 정말. 그건 그렇잖아.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사람. 정말 우리 우뽕단 우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천만 다행이에요. 인간관계를 성숙시키는 비법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강조 다시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하면 말을 하면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것으로 만들까? 그리고 그걸 실천할까? 그리고 완벽하게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따라가게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뻔한 얘기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리와 이론을 공부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거냐 하는 원리와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바로 현장에 가서 적용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은 걸 가지고 바로 가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바로 적용한 거를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피드백 받아야 돼. 그 결과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자, 우리에게 숨은 재능도 발견이 될 수 있고 그거를 개발을 해서 개발하고 키워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동과 실천에 의해서 그것이 숨은 재능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여튼 무조건 실천해요. 우리 하는 거는 오늘 하는 거는 전부 다 실천하는 거지 이론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자, 교육을 하면서 상황 대처 능력을 교육은 살면서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근데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뿐이다라는 게 데일 카네기의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 것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내 것이 되도록 우리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좌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더 열심히 연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날로 다시 간다면 나는 어떤 역량을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냐. 이게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렇죠. 저도 아직도 아쉬운 게 많아요.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겠어요? 연애 못하고 연애 못하고. 연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뭐 말고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거 공부? 이러요. 뭐 같아? 몰라요? 악기라는 거. 그거 맞아. 춤 못 추는 거. 정말 기가 막히겠어. 지금 현재 춤을 못 배웠대요. 가질 수는 없어요. 안수가 선생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뭐 말했잖아.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맞아. 그래도 안 돼. 맞아. 맞아. 자,
자, 보세요. 젊은 날에 돌아가서 다시 더 잘했으면 좋았는 거 사실은 자, 인문, 사회, 영어 이런 거. 정말 영어 뒹굴뒹굴해. 저거 잘하기 위해서 무진장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마스터를 못했어. 특히나 미국 사람처럼 나 많이 못해. 용기가 있어야 돼. 자, 전문 특정 기술 가지면 좋겠다. 맞아. 거긴 있잖아요. 민요. 네? 민요. 미녀. 미녀? 노래 잘하는. 춤도 잘 추지. 네, 맞아요. 여기는. 고전 모양. 여기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이렇게 늦게 와도 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자, 특정한 기술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 해보셨어요? 그렇죠. 특정 기술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자, 특정한 전문 기술이 필요로 할 때 정말 우리 나이 먹으면서 끝까지 그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그런 전문 기술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후회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전문 기술 가진 사람 누구게요? 그렇지, 저기예요. 맞아. 저기는 젊은 날에 시작한 요거로부터 시작해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 저기는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취미, 오락, 유머 이런 것 좀 한가락 했어야 되는데 악기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못해. 자, 그 다음에 관계 잘하고 소통 잘하고 공감 잘하는 거 저거 했으면 좋았는데 못하는 거 후회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 신성, 영성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든 간에 뭔가 나는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생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마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요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소홀히 하고 살았어요. 정말 소홀히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 우리 애완견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애완견 대통령이 이제 뭐 애완견을 좋아하니까 뭐 방법이 없어. 온 천지가 이제 애완견 천지가 됐어. 이 애완견이 드리는 이 공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요. 강아지 끌고 다니다가 강아지한테 절대 화를 내거나 강제로 뭘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지 손주는 데로 다니면서 때려. 욕하고. 근데 강아지한테는 안 해. 강아지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아지들, 애완견들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의 품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가 성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 다음 관심사는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이해하느냐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지,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이것이 과제, 그게 인간관계의 기술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내 생각대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우리는 젊어서부터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그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책에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읽었어요? 있는 중이에요. 이거 지금 읽고 계세요? 네? 밖에 있는 중이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한 30% 읽었어요. 30%. 애점이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네. 돼 있어요. 읽으라고. 이 데일 카네기가 1888년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죠. 예수님 걱정에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제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 세일즈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대화하는 법, 연설하는 기술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뉴욕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것을 발전시키고 카네기 연구소를 만드는데 이게 전부 자기계발서로서의 인간관계론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선풍적인 우리나라에도 이거 있어요. 이 과정이. 이런데 이런 이 책을 쓰므로써 이제 자기가 쭉 강의를 하다가 그거를 다시 집대생활해서 책을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거 아닌가 싶어요. 나도 확인을 못했어요. 성경책이 하여튼 베스트셀러는 맞죠. 네.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거 전에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거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누구야? 고등학교 때야. 진짜 잘생겼다. 아유. 이 학생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접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우리 친구들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지 하는 거에 고민이 많았을 때인데, 저 책을 딱 보고 나서 딱 성경책을 접었어요. 성경책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아. 근데 저것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저거를 보고 인간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관계, 인간관계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하는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말 그 눈뜨기 시작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목차예요. 보세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은 뭔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뭔지 12가지. 그 다음에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건 사람을 바꾸는 노력이에요. 그 바꾸는데 9가지 방법.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편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아주 그 평이해요. 그 내용도 전부 사내 중심이고.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 줄 한 줄 우리 서로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어떻든 이런 책으로 만들어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라는 책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까 싶습니다. 인간관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나와 타인 간의 서로의 연결고리를, 관계의 연결고리를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럴 때 여기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지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뭐 이런 정도뿐만 아니고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인간관계라는 것은 경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 그리고 자아실현의 개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인간관계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연륜에 전하는 관계의 지혜 성간자 TV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이 진행된 그 배경과 그리고 근거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왜 이걸 하게 되느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관계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은 상식으로는 알지만 그 뿌리는 연륜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얻어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배가 후손에게, 그리고 선배가 후배에게 관계의 지혜를 전하는 우리는 어떤 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 가장 간편하고 유효한 그 방법은 1인 방송, 유튜브 방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용이치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일 편한 것이 1인 방송국을 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연륜이 있는 시니어가 자기를 정립하고 인생도서관의 2차년도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느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연구소에서 행복의 비밀이라는 그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79년간 724명의 하버드대 졸업생들을 추적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쭉 추적조사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비법은 주변과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낸 것이 1938년부터 2017년까지 최고까지 정말 오래된 연구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자, 인간관계가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팩터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거의가 실패하고 후회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성공적인 관계의 출발점은 가정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간과하게 됐다. 그래서 소통의 애로를 느끼는 세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기로 했다 하는 게 이 사업의 근거예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올 것이냐? 우리 이제 초고령 사회가 내후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령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 노인 인구가 20% 이상 되는 그 앞두고서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인 역할. 신중년이 몇 살에 대개 한갑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언저리에 있는 신중년 세대들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겠다 싶고 선조가 후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게 될 수 있겠다. 세대 간의 간극을 이어주는 채널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겠다. 시니어는 자기의 정체감을 얻게 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는 인생의 아카이브가 되어서 인생 도서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효과를 얘기하고 그냥 소박하게 생각하면 그냥 유튜브 방송이지만 크게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포부가 커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프로그램 속에서 보면 이 기본 강좌를 2시간짜리를 3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이 기본 원리 첫 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원리를 하나 짚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개인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간관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쓴 걸 가지고 서로 교훈을 찾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강좌가 3번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유튜브 방송 여기를 적지만 이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죠 보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소그룹으로 뭐 예를 들면 3-4명으로 모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코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오늘 해안부의 공익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지난해에도 됐고 금년에도 2차년도 사업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서 기본 강좌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이게 기본 강좌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3번 더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룹 코칭을 해서 원고를 작성하도록 도와드리겠다. 유튜브에 촬영을 위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본 촬영을 한다. 촬영을 편집하고 송출한다. 이건 전문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라운드 토크도 하고 출판도 하고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작년에 했던 선잘투기는 그걸 버렸느냐? 안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에도 일부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아진 것들이 작년 거, 금년 거 모아진 것들이 계속 아카이브에 축적된 사업으로 남게 됩니다. 자, 방송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기본 강좌를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들은 걸 가지고 원고를 준비하기 위한 코칭을 그룹별로 받게 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A4 용지 한 장이에요. 10포인트로. 빡빡하게 써지기는 하는데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해보니까 한 7, 8개의 질문을 가지고 2, 3줄 정도의 답을 쓰는 정도예요. 이제 그런 지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고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촬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진행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있어요.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앞에다 이렇게 텔레비를 놔두고 거기에 글씨 자기가 쓴 거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도록. 프롬프트예요. 대통령이 한자도 틀리지 않게 얘기하죠. 그 프롬프트로 하는 거.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통령급의 프로프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편집하고 송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원고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축제도 합니다. 자, 촬영하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서 촬영을 이렇게 하고 그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촬영 시대. 조그만. 겁나죠? 겁나죠, 되게. 뭐 겁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손잘 관자지비를 가지고 그런 일종의 빅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부모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손주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그리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에도 가지고 있고 개인도 수정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해서 한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양육에 관해서 했고 금년도에 관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양개발에 관해서 할까 싶은 생각이 있고 뉴페이스가 오면 그쪽으로 눈이 가는군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직업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간의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10개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10개년 사업을 하면 이 정도면 도서관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저만 하겠어요? 이제 다른 데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국으로 퍼질 것이고 다른 나라도 퍼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한 분 죽으면 뭐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요? 도서관 하나가 불타버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타버리기 전에 우리는 모아서 인생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민간단체 시니어 서포터가 하고 행정안전부가 끝까지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어떻든 행정안전부에 우리 사업이 런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는 한 50명 정도 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사실 안 해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정예 인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5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나눴을 때 정말 친한 사이, 친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야 이게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라운드 토크 했을 때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 책자고요. 본 강좌를 할 때 제가 얻은 영감의 책자가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론이라는 5명의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건 이론서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소개드린 데일 카네기 책자고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유튜브를 가지고 조금 이따 우리 다시 틀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쪽에서 이론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와 설득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유튜브로 아까 하버드대에서 75년간 724명을 상대로 해서 연구된 것을 간단하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할 것인지. 자, 하버드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거고 자,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1938년부터 75년간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 영상에서 얻어진 교훈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의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마크 트웨인.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나온 내용들을 다시 부순다 우리 박총무께서 이거를 전부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써놨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이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에 고독은 해롭다. 그래서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두 번째로는 그 친구의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얼마나 관계가 긴밀하냐의 관계였다.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이것이 행복을 좌우하고 건강도 좌우하고 치매도 좌우하더라.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 안에서 만들어냈지만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관계다. 자, 우리는 관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관계 보험을 들으면 우리는 돈만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관계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 모음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보험들은 관계 좋아지나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너무 예리하잖아.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건. 네. 다들 아시는데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 중에 없을 거예요. 자, 1단계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남자 세 번째가 그 위에 하나 더 있어. 관계. 이건 메슬로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박수찬이가 얘기하는데 모임밖에 없어. 이타적인 욕구. 자, 요 중에 인정 욕구까지는 우리는 결핍의 욕구예요.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구라고 하고 그 이당의 것은 성장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우리는 결핍의 욕구라고 그러는데, 자, 생리적 욕구는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딘가에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소속을 받기 위해서 또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이거 단계, 이거 메스는 그렇게 얘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다음 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관계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게 나오느냐? 나오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세요. 소속 욕구, 그리고 그 소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욕구,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혼자 이룰 수도 있지만 그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것이 이타적인 욕구.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얻어지는 그 욕구를 채워야 마지막 최고의 단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 성경, 이 자아실현 욕구에서도 인지적 욕구,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와 아름다움과 균형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욕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아실현 욕구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다시 얘기해서 자아 초월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거는 이타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도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반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대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스님들이 서로 동무가 돼서 수행을 같이 하는 거 도반이죠. 수녀님이나 아니면 그 캐톨릭에서 수녀님 말고 또 누가 있죠? 신부님도 있고 또 수사님들. 네. 이분들이 마찬가지로 도반처럼 이렇게 같이들 살아가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여기 긴 얘기로 도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 자체가 하루하루 도를 닦는 수행이거늘, 그 수행을 함께하며 서로의 뜻을 알아주고 수행에 헌신하며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리요? 도반이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내 도반이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같이 그냥 살아가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뜻을 알아주고 서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도반으로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애 주기별로 보면 관계의 중점이 사실은 달랐어요. 자, 영아 시절의 관계, 유년 시절의 관계, 중고등학교, 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 시절의 관계의 중점이 전부 달라요. 그렇죠? 자, 어려서는 우리는
구강, 배설, 애착, 포근 반응 이런 것들이고, 유년 시절에는 재롱하고 먹고 호기심 누리고 놀고 이런 것들이고, 중고등학교에는 공부하고 친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청년 시절에는 진로, 취업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고, 그 다음에 중년 시절에는 부부, 출산, 재산 뭐 이런 것들이고, 장년 시절에는 명예원사 뭐 이런 것들이고, 노년에 가면 소일과 손주와 존경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삶의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영아 시절에는 애착과 돌봄에 대한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중점을 둬요. 그 다음에 유년 시절에는 마을에서 같이 노는 사람, 놀아주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정과 성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는 의리와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년 시절에는 직장과 사교에 관한 것, 그리고 장년 시절에는 좀 더 인간적으로 속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노년에는 이웃과 도반의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긴 한데 뭐 되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성장하면서 관계에 어떤 것에 중점을 뒀는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거야. 내가 관계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았던 시절은 이 중에 어떤 거였는지, 정말 싫은 거는 어떠했는지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뭘 가지고는 어떤 기술과 관계에 어떤 기술과 영역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영아 때 생각을 해보면 띠를 씀으로써 해결했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젖이 없어가지고 띠를 많이 썼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콩국을 저는 좋아했어요. 콩국 안 주면 저는 뭐 하루 종일에도 울었어요. 요즘도 누가 나를 콩국을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유년 시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착한 어린이면 착한 어린이로 나는 관심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되게 그렇죠. 저 때도 띠를 써가지고 유년 시절에도 그랬던 사람들 이 중에 지금 얼굴 보면 보여요. 착하지 않으셨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반듯했으면 좋겠다, 번듯했으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좀 역량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친구들도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오고. 그리고 중년 시절에는 실적을 내야 돼요. 뭔가를 퍼포먼스가 팍팍 나고 참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년이 되면서는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고. 지금 노년은 어땠어요? 노년 누군가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 관계를,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하고 딱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다 각자 자기 거를 써놓으면 돼요. 나는 이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관계를 했는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인간관계의 유형을 놓고 보면 이렇게 혈연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학연에 의해서, 업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연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맺게 되죠. 대개가 뭐 혈연이라는 것은 다 부모, 자식, 친척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혈연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연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을 특성으로 해서 지역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가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서로 친구들을 만들어가면서 해요. 오늘 여기는 우리는 뭐예요? 평생 학습의 학연일 수 있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업연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평생 전업주부를 했더라도 평생 전업주부도 직업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군대, 요즘 젊은 애들은 SNS 통해서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우연히 그 관계를 맺게 되죠. 거기는 제일 그 중에서 관계가 깊었던 게 어떤 거예요? 지연. 어디요? 우리 저기서 보면 종교에서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지연이라고 그러는 것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기 있죠. 아 여기고 저기. 요거 네. 지역 내에서 그 마을에서의 어떤 종교 이런 뜻의 얘기죠. 교회가. 아 그런 얘기죠. 예. 어르신은 지금 어르신 아니면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래. 거기는 어떤 거세요? 친구예요, 친구. 거기 아니요 어르신 얘기 안 해요. 아, 여기서는. 뭐 여러 군데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일 하나. 봐봐요. 이렇게 이런 거 잘할 것 같으신데 사실 얘기가 못하잖아. 거기 한번 해보세요. 학연? 어디 학연? 어느 학교? 고등학교 때. 예. 그때 연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물어보냐고? 아니 고등학교 때 무슨 연애를 하는지. 그럼 그럼 대학교 때 연애했어요? 우리 세대에는. 하여튼 자, 이 중에서 정말 오래되고 지난 인연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하게 돼요. 우리 지금 저기 여러분 앞에 놓여진 거 지금 거기에 다 지금 써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 3단계, 4단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그냥 아는 관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친한 관계일 수 있고 의존 관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도반으로서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관계는 대개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여기 부부 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부하는 관계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 관계는 요 중에서 어떤 관계냐 이거죠. 자, 의례적으로 공사적인 만남이냐, 편안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이냐, 아니면 열일지치고 품앗이가 된 사이냐, 헌신적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이냐. 1번 아는 관계, 친한 관계까지. 요거. 네, 그 다음 것까지. 요까지. 네. 어. 그리고 막 거기서도 또 개인적으로 더. 요까지. 요까지. 네. 개인적으로 뭐 거기까지. 제가 보기에 이 중에서 의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뭐 때문에 왔다. 당신 때문에 왔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네네. 내가 여기에 가까워요. 네. 근데 눈빛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사님. 그러니까 여기 왔어. 안 시켜보고 왔다니까. 맛있어 왔다니까. 그치? 의존 관계네. 이 정도 관계면은 경조사에 초대를 하는 관계고 네네. 금전적인 차입이 가능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노력을 할애해줘야 돼. 네네. 시간은 되는데 돈은 안 돼. 의존 관계 안 돼. 잃어. 근데 여기에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기를 아는 관계 정도로 여기를 오셨다? 좀 아깝죠. 그러지 마세요. 네.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로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고 여행하고 파티하고 가벼운 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관계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요거 여기는 그거는 진짜 이거 아까 내가 도반을 미리 얘기했잖아요. 도반이 관계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르겠죠. 맞아요. 자, 여기서 욕구 5단계로 보면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고 요거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아 실현과 이타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관계다. 이 메슬로우 5단계의 그 단계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로버트 스탠버그가 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사람과의 관계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경우,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오래 사귀지 않았지만 서로 그냥 좋아하는 사이, 편안한 사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짝사랑 같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스토커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정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헌신적인 거예요. 그 사람 일이라면 다 열일지치고 매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친밀감, 정열의 관계, 이성의 관계를 놓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요거를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헌신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와의 관계에 있는 거, 요거와 요거의 관계에 있는 거, 요거와 요거의 관계에 있는 것들도 뭔가 이름을 하나 씌워줬는데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는 요 관계는 낭만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친밀감도 있고 정열도 있는 낭만적인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요 우정과 이성과의 관계, 이게 설린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짝사랑에다가 이성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건 얼빠진 사랑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다 헌신하겠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아름다운 관계. 뭐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설리적인 사랑. 설리적인 사랑이 얼마든지 있진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그러려면 최소한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시죠? 도반의 관계. 그렇지, 도반, 부부 관계. 그런 정도 되면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사이를 이렇게 사랑이 아닌 사이, 친밀감, 정열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좋아하는 사이, 친밀감이면 좋아하는 사이. 도취된 사람, 정열이 있으면 도취된 사람. 공허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낭만적인 사람 그러면 두 가지야. 친밀감과 정열이야. 그 다음에 우애적인 사람 그러면 친밀감과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 얼빠진 사람 그러면 정열과 헌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를 맺으려면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성숙시키는 그 요인들을 한 15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이거는 제가 뽑은 것이지만 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확고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바탕을 뒀어요. 이게 지금 깨졌는데 여기는 영어로 썼더니 여기 복지관에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 이게 유야, 유. 너. 요거는 아이야. 아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 이게 번삼동 복지관은 왜 영어를 못해? 요거는 왜 뭐였더라? UI 영어를 썼어 또. attitude라고 썼더니 그것 못 알아들어. attitude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알아들어. UI attitude. 그 다음에 여건과 환경, 관계 기술 면에서 어떤 것들을 성숙시키면 관계가 잘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당신에 대해서 갖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야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유상종과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돼요. 유유상종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되게 유유상종이에요. 여기 성향들이 비슷하니까 보이지 비슷하지 않은 사람 안 보여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하고 모여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과 친해. 자,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나 꽁꽁 묶어두고 절대나 안 알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질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관계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네.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직 잘 몰라, 다 몰라. 그리고 여기 별로 관계가 좋은 사이가 아니네 그냥. 좋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를 정말 드러내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이가 좋게 지낼 수도 없고 하지도 마라. 그게 김발용 저런 분 자기 옛날에 과거를 다 얘기했잖아. 저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안 들어서 몰라요. 네? 아직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야. 아니, 친하려고 뇌서관은 중이에요. 자, 그다음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 정직해야지 당연히. 그다음에 배려하고 이타심이 강해. 이런 거 이거 뭐 기본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관계를 성숙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애티튜드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거 그거 확실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밀감과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온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배품 연류. 김말령 씨는 돈이 많아서 오늘 크림빵을 가져왔다. 동의하시는 분? 왜 말을 안 해? 자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법이 나가지고 말을 안 해. 전문가면 맨날 가져와야 돼.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 그 다음에 거기는 통닭 가져와야 돼. 아니 왜남 가져와? 더 많이 베풀어요. 네? 더 많이 베풀어. 더 많이 많죠. 아니 너무 그 너무 비싸니까 결혼이나 한번 맞는 말씀이네요. 결혼이 동닭이 다음 달에는 뭐 저기 뭐야 뭐 수박이나 뭐 그런 거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수박? 수박도 있어. 수박 가져오는 건 어디 갔어? 지난번에 가져온 사람 누구예요? 오늘 안 하나? 아, 그들이 센터에서. 센터에서. 아 그런가? 봉사사 센터에서 수박 그들. 자, 협찬해.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같이 동행할 수 있어야 돼. 시간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 네, 우리 저 모자 쓰신 저 중년 어르신하고 저하고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거든. 나하고 왜 잘 보내는지 알아? 같이 매일 아침에 놀자. 매일 아침 좋다. 좋다. 매일 아침 모여서 우리는 막걸리를 하잖아. 그 관계. 그 옆에 분도 맞아. 똑같은데. 나 어서 맨날인데 거기서 맨날. 과천에서. 근데 저 어른도 일주일에 몇 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오시고. 세기를 챙기시는 분이라니. 에이, 그 얘기 또 작년까지만 하면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신고하지 않으면 안 해줘. 저 삐졌어요 저는. 재롱잔치까지 해줬는데 제 생일을 잊다니.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요. 옆에 있어야 돼. 같은 강북구에 있든지. 네, 아니면 멀리서라도 오던지. 오든지. 그럼. 발이 아주 잘 싸가지고 네. 오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이 환경 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불원천리 멀리 있어도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계의 기술이야 이제.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느냐. 이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기술은 기술이요. 약속 신뢰의 기술. 그 다음에 경청하고 소통하는 기술. 즐거워야 돼. 우리 저 안숙화 선생 같이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 돼. 마음은 바다같이 넓고 즐거움을 말할 것 같으면 저 백두산 같고 저런 분하고 놀면 즐겁잖아. 네. 그리고 모이잖아. 네. 저 때문에 모이겠어요? 절대 아니야. 교수님 때문에 모르세요. 이럴 줄 알았어. 아마 이제 커피가 이럴 때 어퍼컷을 한번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복서들이 있어. 이게 유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아주 갓대요. 그 다음에 아이의 경우에 열등감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에티튜드에서는 소극적이면 안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극적인 거야. 소극적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뭐 가져오라고 그러면 안 가져오는 사람. 그 다음에 제 시간 되면 꼭 늦게 오는 사람. 마지막에 되면 얼른 도망가는 사람. 이 소극적인 사람이거든. 난 이런 사람하고는 안 돼. 그 다음에 궁핍해. 궁핍한 게 뭘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라 마음이 궁핍해. 좀 여유롭지 않은 거야. 근데 저쪽은 왜 이렇게 공감을 잘해? 근데 저런 거를 실수와 변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알고 있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맞아. 우리 총무가 드디어 이제 아예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내가 하나 나오니까 이제
도저히 못 지겠다는 그 생각을 할 때가 더 잘 나와요.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시원찮게 뽑으니까 지 맘대로 하고 놀아다니지. 이거 괜찮죠? 네. 15가지. 네. 이거만 알면 끝나는 관계 끝나는 거. 이러면 인생 피는 거예요. 얘기 봤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요 중에서 유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택하세요. 마음속으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본인이 한 가지만 택해보세요. 찍으셨죠? 네. 자, 두 번째 I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택하세요. 본인 입장에서요. 남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애티튜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자, 여건과 환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관계 기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하셨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5가지나 나왔어요. 5가지가 나오면 너무 많아. 자, 2가지만을 내 걸 2가지가 나머지 3개 떨어버리고 2가지만 나는 2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짝을 져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야? 그러고 자 그러면 상대방 걸 듣고 2가지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하는 거를 자기는 추측해서 한 가지씩을 생각하고 내가 마이크를 대면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시간.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대 존중과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만 하는 데지. 3개 하네. 하나만 길은 거예요. 관계만 그럼 상대를 존중해 주네. 많이 얘기하시는데 같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는 나랑 그거 같습니다. 네. 말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이분은 약속 신뢰. 약속과 신뢰. 즐거움, 편함, 오케이. 공감, 유연, 오케이. 긍정사, 긍정사. 약속, 신뢰, 오케이. 배품과 영예. 잘 들어주는 거. 외려, 감사, 아하. 긍정사고. 진실, 아니 내가 뭐냐고 산대 요구는 들고 편안한 거죠. 저는 정직히 성실, 오케이. 정직 성실. 오케이. 긍정사, 본인과 얘기한 거? 유유상조, 오. 정직 상실, 성실, 감사 온정, 야. 정직 상실. 맞네. 긍정사고 기분, 하나만 해요. 즐거움편. 즐거움, 편함. 아하. 정직 성실. 오케이. 상대 존중. 좋죠. 오케이. 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자기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찍어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로빈 덤바의 우정의 원, 그걸 덤바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대개 몇 명의 친구를 가지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5명. 또?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말 길게 하지 말고 시간 없어. 14명. 14명. 아니 4명? 4명. 차한대. 근데 너무 우리가 그냥 친구 그러면은 그래도 보통 사회적으로 결혼식 그러면 몇 명 초대해요? 200명. 그렇지,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생각해보자. 자, 내가 아는 친구를 나는 내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몇 명? 100명. 100명. 3명. 난 알아. 첫째 손녀. 자, 그다음. 저는 동양. 짜다 정말 짜. 왜 이렇게 짜? 그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 거기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게 친밀한 사람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 때문에 그러신 거죠? 벌써 여기는 연륜이 있으시니까 벌써 지혜가 있으시잖아. 근데 그거 아니고 조금 더 덤바의 수는 150명. 근데 그 150명의 클래스가 레벨이 있어. 그치.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고 요 책에서 나온 거니까.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절친이 5명이에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5명 빼야 돼. 그 포함해서 이제 5명이니까.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35명이에요. 근데 친구하면 그러면 이제 8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수치예요. 150명. 아무리 많은 숫자가 이 핸드폰 안에 나 1000명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결혼시키는데 누구를 부를까? 초대할 수 있는 정도 사람? 숫자 딱 생각하면 그거야. 근데 그게 절친서부터 친친, 좋은 친, 그다음에 일반 친구 이렇게 나눠요. 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친구의 수는 최대 150명이다 하는 게 옥스퍼드 대학의 덤바가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제 나이쯤 돼서 한 거니까 이건 진실이야. 친구란 어떤 거냐? 공항에서 이렇게 만났어. 근데 그냥 보낼 수 없는 사이. 친구가 친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뇌는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뇌의 용량상 그 이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뇌 가설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덤바의 150. 자, 절친은 최대한 몇 명? 5명. 자, 그 다음에 친한 친구 그러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정말 죽으면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사람. 그런 정도까지. 그 다음에 파티를 나 특별히 하려고 그러는데 초대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일까? 그러면 한 35명? 거기는 몇 명 할 것 같아? 파티를 이번에 하시려고 그러면. 한 50명. 아, 그 맞죠. 거의 비슷한. 자, 그럼 자꾸 물어보면 이제 다음에 안 오실 테니까. 거기는 몇 명? 선생님 30명. 파티. 귀엽다. 30명. 정답이 나왔으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 결혼식에 보니까 저기 안숙화 선생님 100명인데 쌍밭 때. 네. 뭐 다음에 또 해도 또 100명이에요. 다 사람이 없어요. 거기를 초대하려면 어떻게? 본인이 결혼할 때 100명? 저요? 본인 결혼할 때 200명은 됩니다. 200명. 그래, 200명. 여기는 돼. 여기는 벌써 이게 이 면적이 넓어요. 안면이 넓다는 거. 면적이 보폭이 크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좋으세요. 참 좋아요. 저는 김한름 선생님은 몇 명 왔어요? 네, 회갑 200명 왔어요? 200명. 회갑 잔치한테 200명 왔어요. 그건 그 숫자가 맞는 숫자예요. 회갑잔치. 불러봐야 소용없어. 근데 나는 여기는 회가 아니고 그 파티 수준이지. 대단하다. 보통 요즘에 셀레브리티라는 게 그 방송에 유명인들을 우리는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얘기하더라도 대개 169명일 때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온라인 친구를 불쑥 찾아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 정말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겨주지 않아요.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대개가 169명 뭐 그런 정도 된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몇 명에게 몰라요. 엄청 많아. 선생님도 뭐 저기 많으시고. 나와 있는데 뭘 몰라요. 150명이 100명은 되겠지. 자, 요거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실습지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관계 레벨을 했는데 절친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다 10명이고 좋은 친구가 35명이야. 그 다음에 보통 친구가 100명이야. 그걸 다 써요? 없어, 시간 없어. 좋은 친구 빼고, 응. 보통 친구 빼고, 좋은 친구 빼고, 절친하고 친친을 쓰는데 절친을 못 써가지고 쩔쩔맨다고 지금.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뭐 말똥이라고 쓰든지 말룡이라고 쓰든지. 연필을 없는 사람은 이름을 틀려놨어요. 써보세요. 이름은 어떻게 한 명씩 이렇게? 근데 1, 2, 3, 4가 있잖아요. 1, 2, 3, 4, 5에 절친 그러면 그 중에 절친의 1, 2등, 3등, 4등, 5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하나씩 이렇게. 그거 못 쓰면 이름 하는 거라고.
아니 여기는 여기 뭐 이렇게 금방 나와. 여기다 써 여기 2, 3, 4. 근데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절친한 사람. 자기 친구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친구를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관계를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그 지방 관계도 되는 거예요. 물론 도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남편 이름 써도 괜찮아요. 아 그런 거야? 아, 뭐 아니 아들과 뭐 자녀들 써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남편 친구라고 그냥 광범위하게 얘기해요. 이름만 써요. 남편. 남편이라고 써도 되고 이름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연필 있는 분도 있어. 여기다 일본 한명 보면 재미있어. 아 여기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나온다. 거기는 두 명을 써야지.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을 들어가죠. 두 명이 들어가죠. 친하면은 한 칸에 두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저씨는 왜 안 쓰세요? 없어요? 친한 사이가 없나 봐요. 여기 절친 5명, 왜 친친 거예요? 10명, 2명씩. 아니 두번 또 써야지. 절친 다 썼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을 뺀 나머지 그렇죠. 거기 이제 한 칸에 두 명씩 쓰는 거예요. 아니 절친 5명하고 여기 한 명, 2명, 3명, 4명, 5명 쓰고 그리고 절친 10명, 2명씩 이름을 쓰래요. 근데 저기 일본에 절친 일본에 배우자가 이름이 안 써진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친한 사람이 절친이 아닌 배우자. 아, 절친을 쓰다니. 그 사람이 저 나를 평생 같이 도반으로 가야 될 사람이 일본이요. 그럼 거기는 아들 맞죠? 거기는 아들. 친한 사람은 이렇게 쓴 사람 빼고 쓰는 거 빼고 쓰는 거. 그렇죠. 그거 빼고.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헌신적이 도발을 할 만한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고, 두 번째, 의존적으로 그리고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친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해서 파티에 초대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는 사이, 그 다음에 결혼식에 부르는 정도의 사이. 이게 보통 친구예요. 자, 이 컨닝 페이퍼가 있어요. 저기 힌트 보세요. 자, 절친의 1번은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자, 두 번째는 내 목숨을 바쳐. 그 다음에 정말 협찬하고 싶은 사이. 이름 여기다 쓰시라고. 이름을 다. 이 살이 아니라. 이게 최소한 절친 정도 되면 결혼식 할 때 한복 입고 와야 돼. 한복을 입고 오거나 새로운 옷을 맞춰서 입고 오거나. 쓸 사람은 없어요? 쓸 사람은 없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보여주세요. 더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대충 쓰신 분들 반성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안 버리고 보니까 다시 쓰기 시작해요. 자, 자,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별로 친하지 않으면 대충 얘기하시고, 친한 사이면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자, 지금부터 1분간 대화를 허용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자, 그 정도 가고. 지금 저기 쓰시면서 느낀 점, 한 세 사람만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이거 쓰시면서 어떤, 이런 그 초대를 제가 회가 때 초대해서 이겨놓은 오셨지만 정말 오늘 5명, 10명을 쓰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처음 받아들이고 한국단체 200명을 사는 저 사람밖에 없다. 내가 정말 누군가의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셨어요. 오늘 처음 느꼈어요. 오케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어. 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예, 정말 내가 매일같이 친한 사람 누군가 이런 생각을 이제서 비로소 해보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오케이. 한 명만 더. 어이. 저는 회사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내가 만약 죽었다면 나의 반을 들어줄 친구가 6명 정도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금방 쉽게 적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정말 숙고하지 않으면 써지지 않아요. 그 금방금방 쓰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저 덤바의 수를 가지고 정말 5명 정도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친구가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을 포함한 거예요. 도반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도반 수준. 도반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뜻을 같이 하고 뭐 이러는 건데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도반에 포함한 사람들. 내가 죽을 때 관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나 죽을래 하는 정도. 자, 그다음에 10명의 절친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애통해하고 3일장이라면 3일장 내내 와서 몰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파티를 한다 그러면 파티에 뭐 입고 오겠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뭐야. 발 벗고 나서는 사람 이런 정도가 돼야 절친인 거지. 그거 와서 파티 즐겁게 해주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디 나중에 선택하는 어떠세요? 자, 그런 식으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자, 그런 식으로 10명을 그래서 15명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친구를 또 다시 뽑아본다 그러면 정말 품앗이라도 정말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번에는 헌신적으로 품앗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군다나 순서를 1, 2, 3, 4 번호를 쫙 매겨서 150명을 해보세요. 머리 죽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했다가 내일 바꾼다고 순서 바꾼다고. 그 관계를 정립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이걸 하면서도 사실 지금 이 나이가 됐을 때에 그 관계가 적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 장년이었을 때 각각 좀 달랐어요. 예, 그거는 그때 가서 옛날을 돌이켜보면 또 그렇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내 삶의 관계의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나는 가졌는가 그동안에 썼죠, 아까. 그렇죠. 근데 무엇을, 그때 그 사람을 내가 택한 이유가 중요하지 않은 택한 이유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내가 전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를 하나 빠뜨리는 있는 것 같아요. 덤바의 수가 40대, 50대라면 이거 5분당 걸려서 팍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저건 은퇴한 지도 한참 되셔가지고 5명도 못 채우실 거예요. 40대, 50대는 다 썼을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가졌나 이렇게 했을 때 제 얘기입니다. 이거 아예. 선호도는 있었지만 사람을 저는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다중을 상대해서 이게 제가 보통 사람의 관계를 맺어온 저의 얘기예요. 다들 각자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중요시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를 중요시했을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15가지 중에 그 중에 자기가 무엇을 중요시했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박수천 교수는 도대체 뭐를 중요시했을까? 보세요. 자, 정말 진지했나? 나 앞장서는 소극적인 사람 저는 싫어해요. 그 다음에 한결같으냐? 그 다음에 꿈이 있냐?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봤어요. 인정하세요, 저? 네. 아니야, 여기 우리 저 조탁교회 나세요. 인정하세요? 네. 이분들은 나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매일 아침 앉아서 몇년 됐어요? 우리는 저 횟수는 몇 년 안 되지만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매일 만나니까. 육사
아니 그건 뭐 그 얘기는 뭐 빼고. 자 어떻든 간에 전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써보셔야 돼. 거기 지금 있죠. 칸이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느냐 보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관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요. 한수가 선생님 맞아요? 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시죠. 그렇지. 네. 정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세상에 10명, 15명이 있는 자원봉사하는 클럽에 와서 나하고 강의를 하네. 그래서 나 그 강의 소홀히 절대 안 해. 그렇죠? 네, 네. 최선을 다한다고. 맞습니다. 네. 내가 그래요.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을 내가 얘기할 때 코칭을 하더라도 그 사람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 한결같아요. 저는 제 마음을 한결같이 늘 유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공명합니다. 같이 울림이 있는 사이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타적인 것에 의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와의 관계 지혜는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네가 하기 나름이요. 관계는 네 하기 나름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봐. 뭐 그 사람이 무슨 출신이니 무슨 어떤 환경에 있느니 뭐 과거가 어땠느니 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라. 자, 그 다음에 먼저 네가 앞장서서 도와줘라. 그리고 한결같아라. 저 한결같아라 여러 번 나오죠. 네. 저한테 한번 걸리면 한결같은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 삶의 저의 관계의 관자팁이 자, 내가 관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나의 지혜예요. 이거를 우리는 관자TV에, 상관자TV에 녹화를 하면 돼요. 그걸 시나리오로처럼 쓰면 돼요. 근데 그거 제 거 썼어요? 응? 제 거 썼어요? 네. 다 같은 거 같아서. 다 똑같은 거 같아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이렇게 유능하신 분을 내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거 흠목이에요. 저도 감사해요. 자, 이게 선관자 TV 시나리오를 샘플로 제가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썼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제목이 이거예요. 반듯함을 넘어 베품이 있어야 한다.가 저의 관자 TV 관계의 지혜. 근데 여기에 질문을 1, 2, 3, 4, 5, 6, 7, 8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답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질문을 누가 눌러주면 그 다음에 그걸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풀어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렇게 순발력이 있는 분도 있어. 이거 찍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개인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찍는 거예요. 사람 찍었죠? 사람 찍었죠? 드디어 부장님. 자,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제목이 이거예요. 반듯함을 넘어 베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그러면 이외에도 생애 주기별로 다른 지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있었을까요? 청년기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나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관계의 지혜를 터득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 책을 따라서 적용을 해보셨나요? 인간관계의 덕목과 기법이 다양한데 일생에 걸쳐서 중요한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더 중요한 인간관계의 덕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하려면 쥐가 나니까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제가 질문해 주시고 자기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저걸 지금 딱 보고 나 저 한 페이지 할 수 있어 없어의 얘기예요. 나 저거 지원할 게는 못해. 손 들어보세요. 나 저거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도 나 저거 못 써. 손 들어보세요. 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잔 적이 없어서. 이거요? 이게 뭐예요? 좋다는 뜻이요? 나머지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그룹 코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강좌는 뭐를 한다 그랬죠? 2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자, 그때 우리 6명의 멤버들은 확실하게 제가 챙길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